그다음에 이제 이번 목차에 컨테이너 운송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가로 1번에 컨테이너 화물에 분류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 2번에 FCL 화물과 LCL 화물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FCL 화물은 CY to CY 운송 또는 도어 투 도어 운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FCL 화물의 경우에는 특히 BL과 같은 운송증권의 Shippers Load and Count와 같은 부지 약관이 기재된다. 자, 왜냐하면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송하인이 빈 컨테이너를 운송인으로부터 빌려와서 자신이 직접 물품을 컨테이너 안에다가 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도 이렇게 채우죠. 봉인까지 채워서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해서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하인이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화물을 직접 적입을 했고 수량을 세는 것도 송하인이 했기 때문에 운송인 입장에서는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지 약관을 기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재 화물,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화주의 화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집어넣고 운송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컨솔리데이션, 혼적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혼적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따른 그 혼적을 부탁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shippers 또는 buyers 또는 forwarders consolidation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혼적을 하게 되는데 송하인의 요구에 의해서 혼적을 하게 된다라는 건 송하인이 자신이 화물을 이렇게 그 FCL 화물을 보내는데 FCL 화물을 보내서 목적지에서는 여러 명의 수하인에 이렇게 나누어 보내게 될 때, 그래서 자신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부탁을 해서 포워더에게 부탁을 해서 혼적을 하는 경우다. 자, 그다음에 바이어스 컨솔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하인은 한 명인데 물품을 적재할 때 수출국에서는 여러 명의 화주의 화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시켰다, 수하인이 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forwarders consolidation은 그 운송인이, 운송 주선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전혀 관계없는 여러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물건을 목적지가 같은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서 목적지에서 다시 이걸 LCL 화물로 구분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joint consolidation 이라든가 뭐 콜로딩이라든가 하는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워더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화물들을 한꺼번에 싣는 이런 형태를 의미했었고요. 그 다음에 CFS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혼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컨테이너 안에다가 물품을 집어넣는 행위, 적입한다라고 하죠. 적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stuffing 하면 안을 속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stuffing한다 또는 vanning 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적출 작업, 목적지에서 LCL 화물로 이제 구분을 해줄 때 컨테이너 안에서 물품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unstuffing 또는 devanning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 단어들도 같이 좀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괄호 2번 컨테이너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양괄호 1번과 2번에 TEU와 FEU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였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컨테이너의 중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여기 서머리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자, 컨테이너의 최종 중량은 max gross weigh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max gross weight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tear weight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net weight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tear weight은 자신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공차 중량, 컨테이너를 차라고 보고 그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자체 무게만 2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전체 안전 중량이라고 하는 보통 20톤에서 30톤 정도 중량을 실어서 운송을 할 수가 있는데 20톤이 만약에 한계 중량이다라고 했을 때 net weight은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실제 화물의 중량을 얘기하는데 20톤을 다 채우면 안 되겠죠. 테어웨이시 예를 들어서 2톤이다라고 하면 18톤까지만 채워야 되는 거고요. 이 둘을 다 합쳤을 때 전체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 테어웨이트,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화물의 무게, 그걸 net weight, 그걸 payload 또는 capable weigh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max gross weight 이렇게 표현하고요. 용어들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에 하역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컨테이너 화물
화물의 경우에는 롤로 방식이었죠. lift on, lift off의 방법을 쓰고요. 컨테이너선은 아니지만 roll on, roll off의 방법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굴러서 올라가고 굴러서 내려간다.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뭐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직접 배 옆에 이렇게 램프를 따라서 이렇게 운전해서 올라갔다가 운전해서 내려오는 형태의 하역 방법이 있었죠. 용어들 좀 익혀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4번에 컨테이너 운송 시에 수출입 절차,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용어들 중심으로 좀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수출할 때는 Shipping Request SR이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선복 요청서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운송 계약에 대한 청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약을 받으면 선사에서 부킹 노트 줄여서 BN 이렇게 쓰고요. 인수 확인서. 운송 계약을 이렇게 하고 체결하고 싶습니다. 물품 운송해 주세요라고 예약을 받으면 그에 대한 예약에 대한 확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운송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CL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EIR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기기 수도증이라고 부릅니다. 기기라는 게 여기 이제 equipment를 번역한 건데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equipment라고 부르는데, 자, FCL 화물을 이제 화주가 컨테이너에다가 물품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운송인한테 보내주면 운송인이 이 컨테이너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수취증으로서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를 컨테이너를 인터체인지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영수증이다. 수도 주고받는다라는 데에 대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주고받을 때 EIR을 주고받아서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부두에 컨테이너가 CY에 들어가게 되면 dark receipt, 부두 수취증이라고 하는 수취증을 받게 되고 이 수취증과 맞바꿔서 BL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DR을 받을 때 물품을 검수하게 되죠. 운송인이 물품을 검수해서 외형 이상이 있는지 수량 부족이 있는지 등을 표시를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런 표시가 들어간 채로 BL이 발행이 되면 그건 foul BL, 사고부 선화증권이 되는 것이고, 검수 시에 아무런 표시가 없이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라고 하면 클린 BL이 되는 거였죠. 무사고 선화증권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급받은 BL을 이제 수입 시에 목적지에서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되죠. 그래서 수입 시에는 수하인이 BL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BL의 원본이 없을 때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를 제출하고도 물품을 인도받을 수도 있죠. 아무튼 BL이나 LG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리 오더,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하는 딜리버리 오더 DO를 발급받으면 이 DO를 가지고 실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 항구라든가 보세차 항구에서 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을 수 있다. 각각 쓰이는 이런 서류들의 이름이라든가 절차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5번에 선박의 톤수와 관련된 4가지의 내용 설명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총톤수와 순톤수 2가지 정도는 좀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6번에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 이것도 역시 용어들을 중심으로 좀 익혀두셔야 되고요. 이거 자체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 부두라고 보면요, 부두의 입구가 되는 게 이제 CY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컨테이너를 이제 주고받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FCA로 부산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이 부산항의 컨테이너 게이트, 그 CY 게이트가 물품을 인도받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FCA 같은 경우니까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과하게 되면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CY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CFS에서 혼적 작업을 거쳐서 이제
CY로 들어가게 되고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CY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CFS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consolidation, stuffing이니 뭐 unstuffing이니 하는 작업들을 하는 장소다. 그다음에 CY는 빈 컨테이너를 여기에다가 두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배에 실릴 컨테이너를 이제 놔두었다가 보관해서 대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만약에 이제 양화를 했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다라고 하면 CY에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수입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화주가 물품을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보관해 놓는 장소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부피로 따졌을 때, 면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뭐 큰 그런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CY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샬링 야드, 그 다음에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에이프런은 그 부두의 가장 끝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크레인이 이렇게 큰 크레인이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크레인이 설치가 돼서 선박에다가 물품을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가 에이프런이고 요 밑으로 이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꽤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선박에다 물품을 실어야 된다. 그럼 CY에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 중에 이 선박에 실릴 물품들을 요 이제 에이프런에서 크레인으로 적재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갖다 놔야 되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잠시 동안 여기다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마샬링 야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수출할 때는 여기에 적재될 컨테이너들 여기다가 쫙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놓으면 컨테이너로 적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입 시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에서 양화된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딱 쌓아놓으면 뭐 CFS로 보내던 CY로 보내던 여기서 이제 각각 그 화주의 요구에 따라서 CY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보내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장소를 마샬링 야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박이 실제로 저반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부두에 딱 붙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 바다와 접해 있는 제일 끝쪽의 장소를 선석이라고 한다. berth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트라고 개선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밧줄 같은 걸 배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큰 못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그걸 비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설치되어 있고 선박을 개선시키는 저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순서대로 쭉 CY로 들어와서 마샬링 야드, 그 다음에 에이프론, 그 다음에 배가 붙는 장소 선석, berth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제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